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문득 나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거 맞나? 하는 생각에 불안해진 적 혹시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후회 없이 정말 꽉 채워서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는 한 권의 책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주변에 보면 꼭 이런 사람 있지 않아요? 돈은 꽤 버는 것 같은데 정작 쓰는 걸 보면 참 안타까울 때요. 우린 속으로 생각하죠. 아니, 나라면 저렇게 안 쓰지. 저 돈이면 훨씬 더 잘 쓸 수 있는데 하고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돈을 잘못 쓰는 것과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하고 치명적인 낭비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돈보다 훨씬 더 귀한 자원인 시간을 잘못 쓰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은 잃어도 뭐 다시 벌면 됩니다. 근데 시간은요? 한번 흘러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히요. 돈은 저축했다가 나중에 쓸 수도 있고 급하면 빌릴 수도 있잖아요. 시간은 그게 안 돼요. 어제 남은 시간을 오늘로 가져올 수도 내일 시간에 미리 땡겨 쓸 수도 없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차이점. 돈은 누구에게나 불공평하지만 시간만큼은 이 세상 그 누구에게나 완벽하게 공평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 벌 수 있는 돈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끼고 관리하려고 애쓰면서 왜 단 한 번뿐인 절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는 거냐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책이 우리를 어디로 안내하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흘려보내는 이 24시간이 사실은 얼마나 엄청난 기적인지를 다시 한번 발견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왜 난 항상 시간이 부족하고 만족스럽지 못할까 하고 외치는 그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정체를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명심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시간이라는 기적입니다. 혹시 여러분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얼마나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서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24시간이 사실은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매일 아침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시간 지갑에는 아무도 훔쳐갈 수 없는 순수한 24시간이라는 자산이 마법처럼 채워지는 거죠. 이건 어제 여러분이 시간을 얼마나 낭비했든 얼마나 후회했든 전혀 상관없어요. 완전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매일 주어지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시간은 그냥 똑딱똑딱 흘러가는 그런 걸로 보지 않아요. 시간은 모든 것에 설명 불가능한 원재료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건강, 행복, 돈, 만족감, 심지어 영적인 성장까지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유일한 재료라는 뜻입니다. 마치 최고의 셰프에게 주어진 신선한 재료 같은 거죠.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누구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누구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24시간이라는 재료로 어떤 인생 요리를 만들어낼지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손에 달려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시간은 정말 신기하고 독특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정말 재밌지 않나요? 첫째, 아무도 여러분의 시간을 훔쳐갈 수 없습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죠.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하루를 24시간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셋째,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 귀한 시간을 아무리 낭비해도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다시 채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미래의 시간을 담보로 시간 빚을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시간만을 쓸 수 있을 뿐이죠.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주는 걸까요? 바로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할 시간에 현재에 온전히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받는 이 24시간이라는 선물에는 엄청난 기회와 동시에 그만큼의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행복, 여러분의 성장, 여러분이 인생에서 얻고 싶은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은 바로 이 24시간이라는 실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 땀 한 땀 직접 엮어내야 하는 하나의 작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24시간이란 실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책이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 중에 과연 누가 이 24시간을 그저 존재하거나 하루하루 그럭저럭 버텨내는 수준을 넘어서 진정으로 살아내고 있냐는 거죠. 혹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 의미 없이 스마트폰만 보다가 잠드는 날이 반복되고 있지는 않으세요?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미뤄둔 일들이 마음 한구석에 먼지처럼 쌓여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그 찝찝함, 그 마음 한구석의 불편함, 어쩌면 그게 바로 우리가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진짜 이런 말 입에 달고 살잖아요? 아, 시간만 좀 더 있으면. 그죠. 하지만 이 책은 아주 차갑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 같은 건 앞으로도 영원히 주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쓸 수 있는 모든 시간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냉혹한 진실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더 이상 나중에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가 없게 됩니다. 바로 지금 주어진 시간 안에서 무언가를 해내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것이 모든 변화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자, 그럼 대체 왜 이렇게나 소중한 시간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우린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제대로 못 쓰는 걸까요? 두 번째 이야기,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만드는 마음속 시간 도둑의 정체를 밝혀내고 왜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지 그 깊은 속을 한번 들여다볼 겁니다.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시간은 계속 가는데 나는 아직도 제자리에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아직 제대로 시작도 못한 것 같아 하는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사실 이 불안감이라는 게요, 어쩌면 더 나은 삶을 향한 우리 영혼의 외침, 아주 건강한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 불편한 감정을 정말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바로 즐거운 파티에 나타난 해골입니다. 이게 뭐냐면 친구들이랑 한창 즐겁게 웃고 떠들다가도 집에 혼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밀려오는 공허함, 혹은 회사에서 승진해서 기쁜 와중에도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드는 순간, 바로 그 행복한 순간에 불쑥 나타나서 너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 그게 바로 이 해골이라는 겁니다. 이거 설명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비유가 등장하는데 이게 정말 핵심입니다. 브릭스턴을 떠나지 못하는 남자 이야기인데요. 어떤 남자가 평생 성지인 메카에 가는 걸 꿈꾸지만 정작 자기가 사는 동네인 브릭스턴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평생을 끝내는 거예요. 이 책은 말합니다. 이 남자가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차라리 길을 떠났다가 중간에 실패하거나 죽은 사람의 고통보다 훨씬 더 크다고요. 왜냐하면 최소한 시작이라도 해봤다는 만족감조차 없으니까요. 어떠세요? 이 이야기 남 얘기 같지 않죠? 우리 모두 마음속에 언젠가 가고 싶은 각자의 메카 하나쯤은 품고 살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실이라는 브릭스턴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브릭스턴은 무엇인가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감정의 정체가 대체 뭘까요? 이 책은 그걸 불안한 열망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먹고 살기 위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일들 말고요. 그거 말고 뭔가 추가적으로 더 의미 있는 일을 해야 한다는 우리 내면의 목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생존을 넘어서서 뭔가 더 배우고 성장하고 나 자신을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는 아주 자연스럽고 본능적인 욕구인 거죠.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내면의 목소리를 계속 무시하는 한, 언젠가는 하고 미루기만 하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소망을 채우기 위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시작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폭풍우 치는 마음의 바다를 건너 고요한 해안에 닿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헛된 환상을 깨고 아주 현실적인 조언들을 해줍니다. 혹시 그래서 비법이 뭔데 하고 쉬운 길을 기대하셨다면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방법은 있습니다. 이 책 정말 단호해요. 쉬운 길? 그런 거 없다고 딱 잘라 말합니다. 내 인생을 제대로 만들어 나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냥 종이에 멋진 계획표 하나 짰다고 해서 갑자기 내 삶이 이상적으로 변할 거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지금 포기하는 게 낫다고까지 말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를 포기시키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생각해보세요. 원래 값진 것들은 다 어렵게 얻는 거잖아요. 진짜 보물은 언제나 험난한 산 정상에 숨겨져 있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어려움이 우리를 좌절시킬 이유는 못 됩니다. 오히려 이 책의 저자는 이 어려움이야말로, 그리고 이 어려움을 알면서도 기꺼이 도전하려는 우리의 의지야말로 우리를 그냥 벽난로 옆에서 구르는 고양이와 다르게 만들어주는 가장 인간적인 거라고 말합니다. 힘들 걸 알면서도 더 나은 날을 위해 나아가려는 그 마음, 그 자체가 정말 멋진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까지 듣고 그래, 어려운 거 알겠어. 그래도 한번 해볼래. 라고 마음먹은 분들이라면 당연히 이 질문이 떠오르겠죠. 아마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 마음속에도 떠오르고 있을 겁니다. 좋아, 다 좋은데 그래서 대체 어떻게,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거야? 그에 대한 책의 대답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간단 명료합니다. 완벽한 계획, 완벽한 타이밍, 그런 거 기다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다간 평생 시작도 못 한다고요. 마치 차가운 물에 들어가기 전에 백날 고민해봐야 소용없는 것처럼요. 그냥 시작하세요. 정신 바짝 차리고 일단 뛰어드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요. 단, 뛰어들기 전에 아주 중요한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의 처음 열정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 첫날 헬스장 등록하고 막 의욕에 불타다가 사흘 만에 그만두는 거 다들 경험 있잖아요. 처음부터 너무 거창한 계획은 세우지 마세요. 매일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겠다는 계획보다는 하루에 딱 5개라도 꾸준히 하는 게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도 생길 거고 가끔은 그냥 다 귀찮아지는 우리 자신의 나약함도 인정해줘야 하고요. 그래서 이 책은 강조합니다. 화려한 실패보다는 초라한 성공이 훨씬 낫다고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성공이라도 계속 쌓이면 나도 할 수 있네? 하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 자신감이 마치 작은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엄청난 힘을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너무 크게 시작했다가 실패하면 역시 난 안 돼 하면서 그냥 다 포기하게 되잖아요. 성공은 성공을 낳습니다. 아무리 작은 성공이라도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진짜 현실적인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내 하루는 이미 꽉 차서 숨 쉴 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자, 우리가 보통 생계를 위해 일하는데 평균 7시간 정도 쓴다고 해보죠. 건강을 위해 잠자는데 또 7시간. 그리고 밥 먹고, 씻고, 출퇴근하는데 넉넉하게 2시간 정도를 더 해봅시다. 다 합치면 16시간이죠. 내 하루는 이미 스케줄로 꽉 차 있다고 생각했던 바로 당신에게 이 책은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하루는 24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8시간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어제 하루, 당신의 그 8시간은 어디로 사라졌나요? 지금 당장 설명하실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바로 그 사라진 8시간을 되찾는 놀라운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아주 근본적인 진실 하나를 마주했었죠. 우리 모두에게는 예외 없이 하루 24시간이라는 똑같은 자본이 주어진다는 사실 말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대부분의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잖아요.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할 순 없는데 그냥 막연하게 불만족스러운 거죠. 마치 쌤이 마르지 않는 강가에 서서 목마르다고 하는 것과 같달까요? 아, 시간만 더 있었으면 하고 습관처럼 말하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존재하는 모든 시간이 주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 냉엄하면서도 희망적인 현실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진정한 시간 활용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각오를 다진 우리는 이 여정의 첫발을 어떻게 내디뎌야 할까요? 아놀드 베넷은 우리에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대신 아주 현실적이고 단호한 지침을 제시합니다. 이 문장 잠시만 깊이 들여다 보시죠. 저자는 시작부터 우리의 모든 환상을 그냥 가차없이 깨부숴 버립니다. 요즘 유행하는 이것만 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식의 달콤한 속삭임과는 정반대죠. 우리가 마주할 과제가 성질을 향해 떠나는 순례길처럼 험난할 거라고, 이 냉엄한 현실부터 직시하라고 말합니다. 이건 간단한 생활 꿀팁이나 며칠이면 통달할 수 있는 요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우리가 꿈꾸는 완벽한 그곳에 결코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까지도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실패하지 않기 위한, 변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준비 자세입니다.
실망하지 않기 위해 처음부터 과도한 기대를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우리의 하루라는 영토를 재구성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갑옷부터 단단히 챙겨 입어야 한다는 거죠. 저자는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몇 가지 엄격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경고를 먼저 던져줍니다. 마치 큰 수술을 앞둔 의사가 부작용의 가능성을 미리 다 설명해 주는 것처럼요. 이게 일종의 예방주사 같은 거예요. 이 경고들을 가슴 깊이 새기지 않는다면 야심차게 세운 우리의 계획은 첫걸음을 떼자마자 좌초될 위험이 아주 큽니다. 새해 첫날 헬스클럽 등록하고 사흘 만에 포기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쓰시죠? 바로 그런 실패를 막기 위한 사전 작업인 셈입니다. 이 문장 정말 곱씹어볼 만하지 않나요? 저자는 시간 관리의 어려움을 우리를 좌전시키는 장애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아주 멋지고 고귀한 도전이라고 생각하죠. 벽난로 옆에서 따뜻한 불을 쬐면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고양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는 그냥 본능에 따라서 먹고 자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잖아요. 하지만 인간은 다릅니다. 우리는 의지를 굳건히 다져서 좀 불편하고 어려운 길이라도 가치 있다고 믿는다면 기꺼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바로 이 의지를 발휘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을 그냥 본능대로 사는 동물과 구분짓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즉, 이 어려움은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어주는 과정이라는 뜻이죠. 정말 멋진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 좋습니다. 이제 각오도 다졌고 이 도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하는 길이라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럼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합니까? 저자는 이 지극히 실용적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차가운 물이 담긴 수영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쨍한 햇볕 아래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이 가득한 수영장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뛰어들고는 싶은데 발끝만 살짝 담가봐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아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옆 사람에게 묻습니다. 저 어떻게 하면 뛰어들기 시작할 수 있죠? 과연 어떤 대답이 돌아올까요? 정답은 딱 하나, 그냥 뛰어드는 것입니다. 시작을 위한 마법 같은 방법은 없어요. 저자는 딱 잘라 말합니다. 그냥 지금, 바로 이 순간 시작하라고요. 시간의 가장 위대한 특징 중 하나가 미리 낭비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당신이 지난 10년간 시간을 어떻게 보냈든 바로 다음 한 시간은 오염되지 않은 완벽한 새 것으로 당신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기만 한다면 매 시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혹은 새해가 되면 시작하겠다는 다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수영장 물이 더 따뜻해져서 뛰어들기 쉬워질 것 같으세요? 천만에요. 당신이 망설이는 동안 물은 식어가고 바람은 더 차가워질 뿐입니다. 기다림은 시작을 더 어렵게 만들 뿐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이제 에라 모르겠다. 그냥 뛰어들자 하고 마음먹은 당신에게 저자는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워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위험이 우리의 낯대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편에 있는 것, 바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할 때 활활 불타오르는 초반의 과도한 열정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새해 계획 세우면서 하루에 3시간 운동, 2시간 공부, 1시간 책 읽기 같은 거창한 목표를 세워본 경험. 바로 그 불타는 의욕이 가장 위험한 함정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저자는 이 위험하고 통제되지 않는 열정을 아더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되긴 했지만 현실 감각이 없는 위험한 열정이죠. 이 아더는 처음에는 만족할 줄을 몰라요. 막 산이라도 옮기고 강의 흐름이라도 바꿀 기세로 달려들죠. 하지만 이마에 첫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는 바로 그 순간 힘들어 소리 지를 힘도 없이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시작부터 너무 많은 것을 시도하게 만들어서 결국 우리를 영광스러운 실패로 이끄는 가장 큰 주범인 셈이죠. 이 문장이야말로 저자의 핵심적인 조언을 담고 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초반의 거창한 실패, 영광스러운 실패는 피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남들이 보기엔 그 도전이 멋져 보였을지 몰라도 그 실패는 우리 자존감과 자신감에 아주 깊은 내상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역시 난 안 돼 라는 패배감을 심어주죠. 반면에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성공, 예를 들어 하루 15분 책 읽기에 성공하는 건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작은 성공 경험이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단단한 디딤돌이 되어주거든요. 성공이 성공을 낳고 자신감이 자신감을 낳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의 첫 목표는 처음부터 화려하고 웅장한 시도를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실망으로 끝나버릴 거창한 시도보다는 그 위에 계속해서 무언가를 쌓아 올릴 수 있는 작고 지속 가능한 성공을 거두는 것. 바로 이게 전부입니다. 하루에 90분 이런 목표 대신 저녁 시간 중에 단 30분이라도 온전히 나를 위해 사용해보는 거예요. 그 30분이 4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는 경험. 이 작은 성공의 경험을 벽돌처럼 차곡차곡 쌓아나가는 것이 이 여정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에 대한 준비는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저자는 우리 문제의 핵심을 진단하기 시작합니다. 런던의 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 그러니까 전형적인 현대인을 가상의 환자로 삼아서 우리의 하루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잘못 구성되어 있는지를 면밀히 해보하거든요. 이 분석을 따라가다 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고 무릎을 탁 치실 겁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무의식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치명적인 실수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기 때문이죠. 우리의 하루 24시간을 하나의 예산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기 이 도너트 차트처럼 말이죠. 하루 8시간은 생계를 위해, 즉 직장에서 일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8시간은 생명 유지를 위해 잠을 자는 데 쓰이죠. 26시간은 목적이 명확하고 대부분 우리 통제하에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바로 저 나머지 8시간이에요. 이 거대한 시간 덩어리는 대부분의 우리에게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출퇴근 시간, 저녁 식사, TV 시청, 스마트폰 서핑, 어딘가에 쓰이긴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마치 밑빠진 독처럼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행방불명된 8시간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히 우리가 게으르거나 계획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루라는 개념 자체를 대하는 우리의 전반적인 태도에 깊이 뿌리 박힌 아주 심각한 인식의 오류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삶을 좀먹고 있는 그 거대한 실수의 정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저지르는 실수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의 근무 시간을 하루 그 자체, 그러니까 하루의 본편, 메인 이벤트라고 생각해요. 오늘 하루 어땠어? 라는 질문에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회사에서의 8시간을 떠올리면서 대답하죠. 사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이 8시간을 마지못해 시작하고 시계만 바라보면서 끝나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열정보다는 의무감으로 채워진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간을 내 삶의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실수의 결정적인 나머지 부분이죠. 일하는 8시간을 하루의 본편으로 여기니까 그 앞뒤에 있는 16시간은 자연스럽게 본편을 위한 서막, 프롤로그와 종막, 에필로그, 즉 곁다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기까지의 시간은 본편을 준비하는 시간, 퇴근 후 잠들기까지의 시간은 본편을 맞춘 후의 자투리 시간으로 취급되는 거죠. 이런 태도는 우리 삶의 무려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간에 대한 모든 행위와 가치를 죽여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는 이 소중한 16시간을 의도적으로 낭비하지는 않더라도 결코 중요하게 여기거나 제대로 계산에 넣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저자의 이 강력한 문장이 모든 것을 요약해 줍니다. 이 태도는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정신건강에도 해롭고 결국 온전하고 충만한 삶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럭저럭 버텨내야 하는 8시간을 위해서 그 2배나 되는 16시간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유시간을 기꺼이 희생시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느끼는 만성적인 시간 부족과 삶에 대한 불만족의 진짜 근원인 거죠. 그렇다면 이 잘못된 프레임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자는 우리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야말로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루 속에 또 다른 하루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시간을 잘게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기술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아오는 일종의 철학적인 선언에 가깝습니다. 저자는 이 개념을 상자 안에 또 다른 상자가 겹겹이 들어있는 중국식 상자에 비유합니다. 가장 바깥에 있는 큰 상자는
시계가 지배하는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 안에 16시간짜리 나의 진짜 하루라는 안쪽 상자를 정신적으로 만들어 넣는 겁니다. 이 안쪽 상자, 즉 나의 진짜 하루는 직업적인 의무와는 완전히 분리된 오롯이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인 거죠. 이 개념을 마음속에 명확히 그리는 것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이 새로운 하루 속의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퇴근하는 저녁 6시, 이때 당신의 진짜 하루는 끝나는 게 아니라 시작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임금 노동자가 아니라 마치 충분한 자산을 가진 개인 자산가처럼 자신의 시간을 온전히 지배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저녁 시간은 당신의 몸과 영혼을 가꾸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교류하는 시간이고요. 잠은 하루를 끝내는 행위가 아니라 이 16시간짜리 개인적인 하루 안에 포함된 재충전의 시간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시간은 업무의 시작이 아니라 나의 개인적인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는 거고요. 이 관점의 전환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아마 많은 분들이 즉각적으로 이런 반론을 제기하실 거예요. 아니, 저녁부터 아침까지 16시간을 그렇게 꽉 채워서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 정작 다음날 회사에서 일할 때 피곤해서 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을까요? 지극히 합리적인 걱정이죠. 하지만 저자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날 거라고 주장해요. 이 16시간에 진짜 하루를 충실하게 보낼수록 나머지 8시간의 업무 시간의 가치와 효율성은 확실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대체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개념이 그 이유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 중 하나는 우리의 정신적인 능력, 즉 뇌는 팔이나 다리 같은 근육과는 작동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근육은 사용하면 닳고 휴식이 필요하지만 뇌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완전한 멈춤이나 휴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낮 동안 회계 업무로 지친 뇌는 저녁에 집에 와서 소파에 누워있는 것보다 피아노를 치거나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종류의 자극을 받을 때 오히려 활력을 되찾는다는 거죠. 이렇게 저녁 시간을 통해 뇌를 적절히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뇌를 지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음날 업무 시간 동안의 집중력과 효율성을 극적으로 높여주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하루 16시간이라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잠재력의 그릇을 손에 쥐었습니다. 더 이상 업무의 연장선이나 자투리 시간이 아닌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해 설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죠.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흥미로운 질문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이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소중한 그릇을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씩 찾아가는 흥미진진한 여정이 바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떠나볼 탐험입니다. 자, 아놀드 베넷의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법, 그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루에 숨겨진 엑스트라 시간을 찾아내고 또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울지 계획을 세워봤었죠. 근데 말이죠, 계획이 아무리 완벽하면 뭐예요? 그 계획을 실행할 나 자신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것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삶이라는 자동차의 엔진, 마음의 문제죠. 이 정신을 통제하는 기술이야말로 하루 24시간을 진짜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한 질문 하나만 던져볼까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여러분의 하루를 이끌어가는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요? 정말 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세요? 혹시 이런 적 없으세요? 중요한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방금 본 SNS 생각에 빠져 있고 눈앞에 사람이랑 대화하면서도 어젯밤에 다퉜던 거 계속 곱씹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꽉 잡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 그 운전대 어쩌면 생각이라는 이름의 고삐 풀린 야생마한테 이미 빼앗겨 버린 건 아닐까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제멋대로인 마음. 우리가 왜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범인은 바로 우리 의지와는 아무 상관없이 끊임없이 튀어나오고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이 통제 불능 상태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니, 떠오르는 생각을 어떻게 막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보통 다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쵸? 마치
날씨처럼 생각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여기면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네요, 이 책의 저자 베넷은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건 우리가 우리 자신한테 하는 가장 큰 거짓말 중 하나라고요. 네, 당신은 당신의 생각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힘내라는 격려가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 해볼 모든 정신훈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대전제예요. 이걸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모든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 문장 보세요. 이게 100년도 더 전에 쓰였다는데 혹시 어제 제 출근길을 CCTV로 본 거 아닐까요? 정말 그렇지 않으세요? 자,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 생각해야지 하고 마음먹은 지 진짜 10초도 안 돼서 우리 마음은 점심 뭐 먹지? 주말에 그 드라마 봐야 되는데 가스불은 잠그고 나왔나? 이런 온갖 잡다한 생각들로 저만치 모퉁이를 돌아서 신나게 놀고 있잖아요. 이 구절이 바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집중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변덕스러운 마음을 굳이 통제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겪는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생각, 감정, 고통, 즐거움, 이게 전부 우리 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펼쳐진 멋진 노을도, 가슴 아픈 음악도, 끔찍한 고통도, 황홀한 기쁨도 결국은 우리 뇌가 해석하는 전기 신호일 뿐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세상을 경험하는 유일한 창문이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창문이 먼지로 더러워져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흐릿하고 왜곡되게 볼 수밖에 없겠죠. 마음을 다스린다는 건 결국 내 삶의 질 자체를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자, 문제의 심각성은 이제 충분히 알았죠. 그럼 이제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죠. 생각하는 기계의 길들이기. 이게 무슨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신비한 기술 같은 게 아니에요. 전혀요. 우리가 헬스장 가서 덤벨 들고 근육 키우는 거랑 똑같아요.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단련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이 대단한 훈련을 하려고 비싼 돈 주고 어디 명상센터에 갈 필요도 없고요. 갑자기 히말라야로 떠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 우리에겐 이미 완벽한 정신단련체육관이 매일 주어지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출퇴근길입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보내는 바로 그 시간이요. 어떤 장비도 어떤 돈도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의지만 있다면 그 지루하기만 했던 통근 시간이 가장 생산적인 정신단련의 시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방법은요, 놀랄 만큼 간단해요. 자, 1단계. 집을 나설 때 오늘 집중할 주제를 딱 하나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생애, 이런 식으로요. 2단계. 걷다 보면 100% 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때 나 또 딴 생각하네? 하고 알아차리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단계. 책에서는 좀 거칠게 표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이에요. 딴짓하는 생각에 멱살을 잡아서 원래 주제로 확 끌고 오는 겁니다. 부드럽게 달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확.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과정을 그냥 지치지 않고 반복하는 거예요. 아마 30분 동안 100번은 실패할걸요? 괜찮아요. 100번 실패하고 101번째 다시 데려오면 바로 그게 정신근육을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절대 절망하면 안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에이, 저는 워낙 산만해서 안 될 거예요. 아니면 그건 원래 집중력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집중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말 중요한 내 커리어가 걸린 제안서 마감날 아침이에요. 출근하는 내내 머릿속이 물로 가득 차 있었나요? 아마 그 제안서 생각밖에 없었을걸요? 누가 옆에서 말 걸러도 듣는 둥 마는 둥, 창밖 풍경은 보이지도 않았을 거예요. 바로 그때 여러분은 마치 폭군처럼 마음을 지배한 겁니다. 딴 생각 절대 금지! 오직 이것만 생각해! 하고 명령했고 마음은 거기에 복종해서 결국 일을 끝내고야 말았죠. 이게 바로 증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필요할 때 마음을 지배할 힘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요. 결국 이 훈련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건 재능이나 머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 인내. 그냥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끈기, 그거 하나면 됩니다. 한 번에 완벽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딱 한 번이라도 더 딴 생각을 알아차렸다. 그럼 성공한 겁니다. 포기만 안 하면 이건 실패할 수가 없는 훈련이에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라는 기계를 길들일지 알아봤습니다. 근데 기계를 잘 길들였으면 이제 그걸 어디에 써야 할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통제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훨씬 더 큰 목표를 위한 준비 운동일 뿐이에요.
여기서 집중이라는 말의 의미를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갈게요. 이 책에서는 집중력 훈련을 피아니스트가 음계 연습하는 것에 비유해요. 생각해보세요. 쇼팽의 멋진 곡을 연주하고 싶은데 매일 도레미파솔라시도만 치고 있으면 지루하잖아요. 근데 왜 하죠? 그 지루한 연습을 해야만 손가락이 자유자재로 움직여서 결국 멋진 연주를 할 수 있으니까요. 집중 훈련도 똑같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성찰이라는 진짜 위대한 연주를 하기 위한 일종의 기초 체력 훈련인 셈이죠. 이 표를 보시면 둘의 관계가 딱 보이죠? 집중이 도구, 즉 어떻게에 대한 거라면 자기 성찰은 목적, 바로 왜에 대한 겁니다. 정신훈련이 기계를 길들이는 거라면 자기 이해는 그 길들인 기계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생마 같은 마음의 고삐를 꽉 쥐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라는 미지의 땅을 탐험할 준비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말, 너 자신을 알라.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죠. 이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마음을 통제하려고 애쓰는 궁극적인 이유입니다. 아, 너무 뻔한 얘기라고요? 글쎄요, 일본마다 스마트폰 알림이 울려서 우리 정신을 쏙 빼놓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말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말이 있을까요? 길들인 마음으로 해야 할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나라는 미지의 대륙을 탐험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의 우리는 어떤가요? 정작 제일 중요한 이런 문제들은 다 외면하고 살잖아요. 나는 언제 행복하지? 이걸 고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돈 더 벌지? 이걸 고민하고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가는 걸까? 이게 아니라 다음 휴가 때 어디 가지? 이걸 계획하죠. 여기에 있는 목록들 한번 보세요. 내 행복, 내 삶의 방향, 내 원칙과 행동 사이의 차이. 솔직히 이런 문제에 대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언제세요? 자, 그럼 성찰을 통해 이성을 작동시킨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걸 보면 훈련된 마음이 어떻게 본능을 이기고 더 좋은 결과를 만드는지 확 와 닿으실 겁니다. 자, 상상해보세요. 오랜만에 기분 내러 간 레스토랑이에요. 미디엄 레어로 스테이크를 시켰는데 딱 봐도 이건 뭐 바싹 익은 웰던이 나온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훈련되지 않은 마음은요, 바로 본능적으로 반응해요. 아니 이게 뭐야? 하고 불쾌한 감정이 확 올라오고 그게 바로 웨이터한테 날카로운 말로 나가죠. 결과는 어떨까요? 뭐 뻔하죠. 기분 좋은 저녁은 망했고 주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사람 되고요. 죄 없는 웨이터 기분까지 망쳐놓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렇게 화를 내도 내 앞에 스테이크는 여전히 웰던이라는 거. 결국 얻은 건 하나도 없고 잃기만 한 거죠. 하지만 훈련된 마음은 다릅니다. 불쾌한 감정이 확 올라오는 그 짧은 순간 딱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성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죠. 잠깐만, 스테이크를 태운 건 주방장이지 이 사람이 아니잖아. 여기서 화내봤자 아무 소용없어. 오히려 일만 커지지. 이렇게 아주 잠깐 성찰의 시간을 갖고 나면 우리는 훨씬 침착하고 정중하게 다시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는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죠. 웨이터는 여러분을 진상 손님이 아니라 존중해야 할 손님으로 대하면서 진심으로 사과할 거고요. 여러분은 품위도 지키고 원하던 스테이크도 먹게 되죠. 이 사소한 이야기가 바로 성찰의 힘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정적인 본능을 이성으로 딱 한 번만 잡아주면 불필요한 갈등 없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이 이득은 정말 명백하고 확실하지 않나요? 자, 이제 스테이크 같은 작은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삶 전체로 한번 시야를 넓혀보죠. 성찰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내 마음속의 원칙과 실제 나의 행동을 하나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조화롭고 일관된 삶을 사는 것, 그게 최종 목표예요. 이 책에서 저자는 어리석다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써요. 이게 그냥 바보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직이 중요해 라고 말하면서 맨날 사소한 거짓말을 하고 건강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매일 밤 야식을 먹는 삶.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서로 싸우는 삶이죠. 이런 삶 자체가 낭비고 모순이라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인 겁니다. 그런 삶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는 공허한 삶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저자는 단호하게 말해요. 행복은 더 맛있는 음식이나 더 비싼 차 같은 그런 감각적인 쾌락에 있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행복은 우리가 매일 정신을 훈련해서 키워낸 이성의 힘으로 내 행동을 내가 세운 원칙에 하나씩 맞춰나가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발견된다는 겁니다. 행복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성취해내는 거라는 거죠. 책의 이 부분에서 저자가 독자들한테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요. 자, 지금 제가 너무나 당연한 소리를 해서 얼굴이 빨개져야 할까요? 아니면 이렇게나 명백한 진실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살아온 당신이 얼굴을 붉혀야 할까요? 와, 정말 뼈 때리는 질문이죠? 변명의 여지를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자기 삶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하고 있는지 정면으로 딱 마주보게 만드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소리는 잠시만 꺼두고 온전히 나 자신과 마주 앉아서 내 행복, 내 삶의 방향, 내 원칙과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본 게 마지막으로 언제였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시간을 확보하고 또 마음을 집중시키는 훈련까지 마쳤잖아요. 그럼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애써서 얻어낸 자유, 이 소중한 시간을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진짜 사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아놀드 베넷의 책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법에서는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아주 구체적인 3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확보한 저녁 시간을 어떻게 하면 가장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을지 그 3가지 방법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나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막상 자유 시간이 딱 주어지니까 이제 뭘 해야 하지? 하고 좀 막막해졌던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지 않으세요?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그냥 빈 시간을 아무거나로 채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내 정신이 한 뼘 더 성장하고 내 삶이 진짜로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 바로 이게 핵심이죠. 막상 자유가 주어졌을 때 느껴지는 그 막막함, 이 질문은 바로 고민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인 건 이 책이 무조건 이렇게 하세요 하는 식의 정답을 강요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대신에 마치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고르듯이 우리 각자의 성향과 관심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주 매력적인 지적 여정들을 메뉴처럼 쫙 펼쳐 보여줍니다. 자, 지금부터 그 메뉴들을 하나씩 음미해 볼까요? 자, 그럼 첫 번째 코스 요리를 함께 맛보시죠. 바로 예술과의 교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기계발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두껍고 딱딱한 책을 읽어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을 느끼잖아요. 이 첫 번째 길은 바로 그 고정관념에 아주 멋지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실제로 저는 문학엔 영 취미가 없어서요. 이런 이유로 체계적인 자기계발 자체를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건 마치 난 한식이 입에 안 맞아 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음식을 다 거부하는 것과 같은 정말 안타까운 착각이거든요. 우리의 지적 성장은 문학이라는 단 하나의 길로만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요. 이 책은 오케스트라 연주회에 간 상황을 예로 들어서 아주 쉽게 설명해요. 우리가 음악에 대한 지식 없이 그냥 수동적으로 듣기만 할 때 음악은 뭐랄까 그냥 기분 좋은 배경소음처럼 흘러가 버리기 쉽죠. 그런데 만약에 각 악기들이 어떤 소리를 내고 어떻게 서로 어우러져서 이 거대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지 알고 듣는다면 어떨까요?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콘서트장에 앉아있는 관객이 아니라 그 음악 속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질문이 무언가를 그저 즐기는 것과 이해하면서 즐기는 것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삶의 풍요로움은 바로 그 이해 속에 숨어 있습니다. 베토벤의 운명교향곡, 그 유명한 빠바바밤 하는 첫 소절 있잖아요. 그 강력한 선율이 어떤 악기들의 합주로 시작되는지 아는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감동의 깊이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럼 그 이해의 문은 어떻게 열 수 있는 건데요? 하고 궁금하시죠? 저자는 아주 친절하고 실용적인 길잡이를 소개해 줍니다. 바로 각 예술 분야의 좋은 입문서들이죠. 예를 들어서 음악 감상을 위해서는 크레비엘의 음악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같은 책을 통해서 기초 지식을 쌓는 거예요. 이런 책들은 예술이라는 거대한 세계로 들어가는 일종의 비밀 열쇠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런 예술적인 활동에 전혀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정말 예술 체질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자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지만 똑같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두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예술에 관심이 없다고 해서 지적 탐험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길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일상 속 진리 발견의 길입니다. 이 길은 예술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더 큰 흥미를 느끼는 이른바 실용주의자들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진리는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숨어 있다고요. 이 길의 핵심은 아주 간단한 사고 습관 하나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왜? 라고 질문하면서 그 원인과 결과를 끊임없이 파고드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 사건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을 인과관계라는 하나의 긴 사슬로 바라보는 훈련, 그게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길을 가다가 안타깝게도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해보죠. 단순히 진짜 재수없어 라면서 분노하는 대신에 이 지역의 경제 상황이나 치안 문제가 이런 범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고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직장에서 겪는 부당한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건의 배후에 있는 원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는 순간적인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에 상황을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 그러니까 일종의 철학적인 평온함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책은 런던의 임대료 상승 과정을 아주 흥미로운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슬라이드를 한번 보실까요? 런던 중심부의 극심한 교통체증이라는 원인이 지하철 건설이라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리고 새로 생긴 지하철 덕분에 셰퍼드 부시라는 외곽 지역의 교통이 편리해지자 그곳에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죠. 결국 수요가 폭발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게 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상관없어 보이던 교통체증과 내 월세가 사실은 이렇게 촘촘한 인과관계로 얽혀 있었던 거죠. 이처럼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이 책은 아주 통찰력 있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과관계라는 렌즈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평범하고 지루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 부동산 중개소 사무실 안에서도 세상이 돌아가는 거대한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적 탐구의 대상을 찾기 위해서 굳이 멀리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중개인이라면 런던의 도시 계획을 연구해 볼 수 있습니다. 은행원이라면 금융의 역사를 파고들 수 있죠. 여러분이 매일 하는 바로 그 일 속에 세상을 움직이는 경제와 사회의 원리가 그대로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곧 여러분의 연구 분야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세 번째 길로 떠나볼 시간입니다. 이 길은 바로 우리 같은 책벌레들을 위한 길, 진지한 독서의 세계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단순히 책을 많이 읽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어떤 책을 그리고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도발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자는 좀 놀랍게도 우리가 확보한 그 소중한 자기개발 시간에는 소설을 읽지 말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소설이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훌륭한 소설은 너무나 재미있어서 우리를 이야기 속으로 너무 쉽게 편안하게 끌어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치 편안한 내리막길을 걷는 것처럼요. 하지만 근육을 키우려면 힘겹게 역기를 들어 올려야 하듯이 우리의 정신을 단련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저항감과 어려움을 동반하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독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책이 그런 정신적 근력 운동에 가장 효과적일까요? 저자는 단연코 시를 추천합니다. 시는 가장 압축되고 정제된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독자에게 가장 높은 수준의 집중력과 상상력을 요구하거든요. 시의 숨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끙끙대며 씨름하는 과정 자체가 훌륭한 정신 훈련이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 얻는 깨달음의 기쁨은 다른 어떤 독서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물론 많은 분들이 시는 너무 어려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은 아주 친절하고 체계적인 입문 과정을 제시합니다. 1단계로 먼저 헤즐릿의 에세이를 통해서 시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를 쌓고요. 2단계로 처음부터 어려운 시에 도전하기보다는 이야기가 있는 서사시로 시작해서 시에 대한 장벽을 낮추는 거죠. 책에서 추천하는 브라우닝의 오로라 리 같은 작품은요, 소설처럼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시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지게 만드는 아주 훌륭한 길잡이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독서법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를 강조합니다. 슬라이드의 인용문처럼요. 우리가 확보한 90분 중에 최소 절반인 45분은 책을 읽는 데 쓰는 게 아니라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 생각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눈으로 글자를 훑는 걸 넘어서 작가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이 내용이 내 삶과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사색하는 능동적인 과정이 없다면 독서는 그저 시간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길의 목표는 1년에 100권 읽기처럼 독서량을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단 몇 권의 책이라도 깊이 파고들어서 그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거죠.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이 생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목적지에 빨리 도달하려고 애쓰기보다는 길 위에서 만나는 풍경 하나하나를 음미하는 여행자처럼 그렇게 독서의 여정 자체를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예술과의 교감, 일상 속 진리 발견, 그리고 진지한 독서라는 세 가지 길을 함께 걸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길은 겉보기엔 서로 달라 보이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의 자유시간을 피상적인 쾌락이 아니라 깊이 있는 성장과 기쁨으로 채우는 것이죠. 자, 이제 여러분의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의 90분은 어떤 의미로 채워지게 될까요? 이 세 가지 길 중에 지금 어떤 길이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까? 자, 아놀드 베넷의 고전,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법과 함께하는 저희의 여정, 드디어 그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매일 주어지는 24시간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이라는 걸 깨닫는 것부터 시작했죠. 그리고 일과 잠을 빼고 남은 시간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하루를 발견하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알차게 또 온전히 나를 위해 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 모든 원칙들의 토대로 어떻게 하면 지치지 않고 꾸준히 지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들은 무엇인지 현명하게 피해가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이 긴 여정을 멋지게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첫째는 우리 주변에 평범함 속에 숨어있는 놀라움을 발견하는 법. 둘째는 진짜 머리를 쓰는, 정신을 단련시키는 독서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게끔 우리가 꼭 피해야 할 위험 요소들은 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보통 지적인 활동이라고 하면 뭔가 좀 거창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미술관에 가거나 어려운 책을 읽는 거요. 근데 이 책은요, 그런 생각의 틀을 그냥 확 깨버립니다. 진짜 지적인 탐험은 바로 우리 눈앞, 이 평범한 현실 세계에서 시작된다고 말하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인생에 따분한 것이란 없다. 정말 그럴까요? 이 책은 아주 단호하게 말해요. 지루한 건 세상에 없다고. 지루함을 느끼는 우리의 마음이 있을 뿐이라고요. 그러니까 따분하다는 건 어떤 대상의 성질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우리의 태도 문제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모든 걸 뒤집어보는 생각 아닌가요? 아니, 근데 말은 좋은데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일상에서 그런 경이로움을 찾으라는 걸까요? 비법이 뭘까요? 책이 딱 짚어주는 열쇠가 바로 원인과 결과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그냥 뿅 하고 나타나는 건 없잖아요. 모든 것 뒤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고 그 일은 또 다른 결과의 원인이 되죠. 이 거대한 연결고리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이 완전히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과학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를 바꾸는 일인 거죠. 자, 책에서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드는데요. 길을 가다가 시계를 도둑 맞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당연히 화가 나고 억울하겠죠. 아, 재수없어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원인과 결과라는 안경을 한번 껴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도둑질을 하게 됐을까? 어떤 환경에서 자랐길래 이 사회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저런 행동을 낳았을까? 이렇게 생각의 방향을 트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도둑질이 용서되는 건 절대 아니지만 나한테만 일어난 억울한 일에서 이해하고 분석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 끓어오르던 분노가 조금은 가라앉지 않을까요? 자, 좀 더 우리 생활에 와닿는 예를 한번 볼까요? 바로 셰퍼드 부시 이야기인데요. 정말 재밌어요. 보세요. 모든 건 런던 옥스퍼드 거리의 교통체증, 그냥 흔한 길막힘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지하철을 하나 만들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지하철이 뚫린 셰퍼드 부시라는 동네가 갑자기 살기 편한 곳이 된 거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그리로 이사 가고 싶어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집값이랑 월세가 폭등하는 겁니다. 와, 그냥 월세가 올랐네 하고 끝날 일이 아니었던 거죠. 교통체증이라는 나비의 날갯짓이 월세 폭등이라는 태풍을 만들어낸 셈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이 책이 묻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림 같지 않나요? 여기서 그림 같다는 건 그냥 예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겉으로 드러난 단편적인 사건들 이면에 숨어있는 이 거대하고 장엄한 인과관계의 흐름, 그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감상하는 즐거움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그림 같은 순간들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주변 어디에나 널려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런 엄청난 지적 모험을 하려고 굳이 아마존 정글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어쩌면 지겨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는 바로 그 직장이 최고의 탐험지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여러분은 이미 그 분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일종의 현장 전문가잖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여러분이 부동산 사무실에서 일하신다면 그냥 계약서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아니, 왜 우리 동네 길은 이렇게 꼬불꼬불하지? 도시계획에 무슨 역사가 있었던 걸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은행원이시라고요? 그럼 매일 만지는 그 차가운 숫자들 뒤에 숨겨진 거대한 금융 시스템의 원리,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어떻게 시장을 움직이는지 파고 들어볼 수 있겠죠? 꼭 직업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그냥 자연을 좋아하신다면 멀리 갈 필요 없이 아파트 단지 가로등에 밤마다 모여드는 저 나방들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한번 진지하게 관찰해보는 거예요. 어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지루했던 내 일상이 갑자기 엄청난 미스터리로 가득 찬 탐정소설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흥미로운 질문거리들을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이 호기심을 그냥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정신을 단련하는 진지한 독서입니다. 이 책에서는요, 독서가 그냥 시간 때우기나 재미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정신을 위한 근력 운동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단 이 책은 독서를 두 종류로 나눠요. 우리가 보통 하는 소설 읽기 같은 건 마치 잔잔한 강물에 조각배를 띄워놓고 그냥 흘러가는 것과 같대요. 편안하고 즐겁죠? 그런데 진지한 독서는 달라요. 이건 마치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드는 것과 같아요. 근육에 뻐근한 자극이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뇌가 이거 좀 생각해야 하는데? 하는 기분 좋은 저항감을 느끼게 하는 독서. 바로 그게 정신을 성장시키는 진짜 독서라는 겁니다. 그럼 뇌를 위한 최고의 웨이트 트레이닝은 뭘까요? 이 책이 꼽은 건 놀라지 마세요. 바로 시입니다. 네? 시요? 하고 당황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시는 뭔가 어렵고 나랑은 상관없는 얘기 같잖아요. 하지만 책은 단호합니다. 가장 적은 단어로 가장 깊은 생각을 담아내기 때문에 시를 읽는 것만큼 뇌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건 없다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과감하게 추천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시랑은 안 친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 아주 친절한 처방전을 내려줍니다. 일종의 시실업병 극복 챌린지 같은 거죠.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 먼저 시란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부터 풀고 시작하자. 이론을 한번 훑어보는 거죠. 2단계, 그 다음엔 어려운 시 말고 그냥 소설처럼 이야기가 있는 시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시라는 걸 잊고 그냥 스토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는 겁니다. 나 진짜로 시를 싫어하나? 어쩌면 우리가 시를 싫어한 게 아니라 시랑 친해지는 방법을 몰랐던 것일 수도 있다 이겁니다. 꼭 시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역사든 철학이든 과학이든 어떤 분야를 파고들든 간에 이 진지한 독서의 효과를 200% 끌어올릴 수 있는 두 가지 핵심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법은요, 바로 덕후가 되어라 입니다. 전문가라고 하면 좀 거창하게 들리니까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알려고 하면 지치기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정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3개월 동안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만 파겠다. 아니면 철도의 역사에 대해서는 내가 최고가 되겠다. 이렇게요. 아주 좁은 분야를 깊게 파고들었을 때 느끼는 그 쾌감, 그 자신감은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법, 이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바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책을 읽는 건 말하자면 재료를 사는 것과 같아요. 진짜 요리는 그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지 고민하고, 다지고, 볶는 과정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90분의 시간이 있다면 45분은 책을 읽고 나머지 45분은 방금 읽은 내용에 대해 이게 무슨 뜻이지? 내 생각은 어떤데? 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좀 피곤할 수는 있어도 이걸 건너뛰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사와도 음식이 완성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자가 이 부분에서는 정말 쐐기를 박습니다. 들어보세요. 읽은 내용에 대해 최소 45분 동안 피곤할 정도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당신이 쓴 90분은 그냥 날려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와, 정말 단호하죠? 그냥 눈으로 글자만 쓱 훑고 지나가는 건 진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뇌에 땀이 나도록 생각하지 않으면 그 시간은 그냥 버리는 시간이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렇게 멋진 계획을 세우고 실천 방법까지 다 알았어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죠. 우리를 기다리는 아주 교활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이 함정에 빠지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그냥 물거품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책이 우리에게 이것만은 제발 조심해 라고 신신당부하는 4가지 위험,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함정은 바로 꼰대가 되는 겁니다. 책에서는 프리그, 즉 잘난 체 하는 사람이란 표현을 썼는데요. 이제 막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기쁨에 취해서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살지? 한심하네? 이런 식으로 남을 내려다보기 시작하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시간을 책임질 뿐이에요.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할 자격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두 번째 위험.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바로 계획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계획은 분명 우리를 도와주는 좋은 도구인데 어느 순간부터 도구가 주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친구가 갑자기 번개 약속을 잡았네? 하지만 내 계획표에 따르면 지금은 책을 읽을 시간인데 미안하지만 안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획 때문에 인생의 즐거움을 놓치고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건 뭔가 단단히 잘못된 겁니다. 계획이 종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세 번째 함정은 조급함이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은 온통 다음 스케줄 생각뿐인 상태죠. 강아지랑 산책하면서 이따 8시 45분부터 책 읽어야 하는데 생각하고 책을 읽으면서는 9시 반 되면 생각 정리해야지 또 생각하고 이건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의 할 일 목록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잖아요. 삶을 풍요롭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삶을 갉아먹게 되는 최악의 상황인 거죠. 이건 보통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무서운 위험입니다. 그건 바로 시작하자마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장 무섭냐면요. 처음에 크게 넘어지면 거봐, 역시 난 안 돼 하는 패배감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 잃어버릴 수 있어요.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 소중한 불씨 자체가 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반의 실패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성공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이 3가지 황금률을 알려줍니다. 첫째, 말도 안 되게 천천히 시작하라 입니다. 실패하는 게 불가능할 정도로 예를 들면 하루에 딱 5분만 책 읽기처럼 아주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둘째, 일단 시작했으면 무조건 끝을 봐라 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목표라도 그걸 완수했을 때 얻는 자신감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이 경험이 쌓여야 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건데요. 남들 따라가지 말고 당신이 진짜 끌리는 걸 해라입니다. 철학책에 멋있어 보인다고 억지로 읽지 마세요. 만약 당신이 길거리 상인들의 외침 소리의 역사에 더 흥미가 있다면 그걸 파고드는 게 맞습니다. 진짜 재미가 있어야 꾸준히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 책이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여러분께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걸어다니는 철학백과사전과 길거리 외침소리 전문가 사이에서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여정의 최종 목표는요. 남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당신에게만 주어진 이 하루 24시간이라는 선물을 사용해서 어제의 당신보다 조금 더 당신다워지는 것, 진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발견하고 그 모습을 온전히 피워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아놀드 베넷의 하루 24시간을 사용하는 법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